자, 저는 미동 소방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이성금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소방시설 관리사 쪽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해왔고, 올해 이제 제 식구에 대비해서 사실 이번 주에 이제 모의고사반이 마무리가 됩니다. 저희가 이제 총 6주로 해서 계속 진행을 했는데, 그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솔직히 제가 조금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조금 한번 추려봤어요. 그래서 이제 카페라든가 아니면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서 꼭 저희 학원 강의를 듣지 않더라도 보실 수 있었으면 해서 올려드리려고 지금 촬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125문제를 완벽하게 세팅해가지고 거기서 문제가 다 나옵니다. 이런 얘기는 저는 절대로 못하고, 문제 지금 그렇게 많이 세팅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어느 정도 공부가 돼서 사실은 한두 개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일 때, 그때 이 강의가 약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공부를 계속 해 오셨으면 그 자료 같이 올라갈 거거든요. 출력해서 한번 보시고, 아니면 굳이 출력까지 하지 않으셔도 그냥 화면 띄워놓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거나 파란색으로 표시한 게 있을 거예요. 그거 보시면서 내가 이 부분 알고 있지, 또는 이런 부분 좀 놓쳤네, 그러면 이제 그런 거 확인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기를 통과해야 그 다음에 실기를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번에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추가로 조금만 더 지금 제가 올려드리는 거 보셔서 합격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료를 띄워놓고 보셔도 좋고, 아니면 출력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문제는 일단은 그 안전관리론부터 추렸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이 과목이죠. 수리학이라든가 회로라든가 이런 과목은 바뀌는 게 아니어서 그거는 굳이 제가 예상 문제로 뽑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뽑은 거는 안전관리론하고, 그다음에 소방법규. 자, 구조원리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기계 파트 쪽에 있어서의 명칭이 바뀌었고, 또 예전에 청정이었죠. 지금은 이제 할로겐 화합물이라든가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제 중요도 있는 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만 제가 넣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이 강좌는 전체적인 필기 모의고사를 전체 강의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번 참고 삼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문제 1번부터 쭉 보시는데 전 내진이 한 문제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많게는 두 문제까지도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내진 설비가 나왔던 거 문제를 다 추렸고, 또 바뀐 법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설치에 대한 어떤 면적이라든가 이런 게 바뀌었기 때문에 내용을 넣었으니까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지는 고시 내용 출력하면 양이 많죠. 그러니까 그걸 다 공부할 수는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고, 이제 나중에 실기 때 그때는 좀 더 열심히 하시면 좋겠고, 자, 지금은 이제 필기 위주의 어떤 내진으로만 본다면 지금 문제가 제가 한 3개 정도를 넣었어요. 그러면 그 3개에 있어서의 1, 2, 3, 4번에 대한 어떤 지문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도 문제가 한두 문제 나왔을 때 적어도 사지선다형 그래서 고르실 수는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걸로 봐주시죠. 자, 문제 1번에 가보시면 소방시설에 있어서의 내진 설계 기준에 대한 설명, 잘못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거기 1번이 여러분들 이번에 법이 좀 개정이 된 거입니다. 그래서 연면적이 예전에는 500 막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200제곱이에요, 200제곱. 자, 그 다음에 가로에 보시면 목구조 건축물일 경우에는 500제곱이라고 해서 이게 조금 이제 개정된 내용입니다.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자, 단서는 있죠.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된다. 이 창고라든가 축사, 작물 재배사 제외는 우리 소방법에도 이런 제외 기준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내려가 보시면 내진이란 면진, 재진을 포함한 지진으로부터 소방시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구조를 의미하는 포괄적인 개념을 말한다. 그렇죠. 그래서 내진 설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혹시 지진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을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그런 화재죠. 자, 그렇게 발생하더라도 소방 설비가 정상 동작해서 불을 끌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 내용 읽어보시면 좋겠고. 자, 3번으로 내려가 보시면 수평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단어 끝에 력이 있으니까 이것도 힘에 대한 개념이죠. 자, 지진 시에 버팀대에 전달되는 배관에 작용하는 정적 지진 하중을 같은 크기의
동적 하중으로 환산한 값을 말한다. 잘못됐죠. 그렇죠? 자, 그래서 밑에 해설을 좀 보세요. 자, 수평력이란 지진 시에 버팀대에 전달되는 배관에 작용하는 동적 지진 하중. 그러니까 이제 지진에 의해서 들어오는 어떤 하중은 동적인 거죠. 자, 그거를 동적 지진 하중을 같은 크기의 정적 하중으로 환산한 값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적인 값으로 바꿔서 그거에 견딜 만큼에 있어서의 어떤 버팀대를 설치한다거나 이렇게 설계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내려가 보시죠. 자, 가동 중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가동 중량이란 가압 송수 장치 또 배관의 기타 부속품에 있어서의 무게를 포함하기 위한 중량으로 용수가 충전된 배관 무게의 1.15배를 말한다. 즉, 물이 채워져 있는 상태에 있어서의 배관 무게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배관 자체의 무게도 있고 거기에 이제 물이 채워지면 물의 무게도 플러스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걸 다 포함했을 때 우리가 가동 중량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측정된 값에 있어서 가동 중량의 1.15배를 해서 더 플러스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는 지금 없는데 기본적인 수평력에 대한 부분은 내진 설계에서 수평력은 좀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수평력에 대한 부분은 지진 개수가 우리 지금 국내는 0.5를 곱해요. 그래서 0.5 곱하기 아까 얘기했던 가동 중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버팀대에 대한 어떤 설치가 되면 버팀대가 지지하는 어떤 그 영향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영향 범위 내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물이 충수된 그 상태의 1.15배를 한 가동 중량을 구해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0.5를 곱해서 수평력이라는 걸 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때 너무 깊이 가실 필요는 없고 기본적인 어떤 용어에 대한 개념만 이렇게 조금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자, 이제 그 해설 아래에 가보시면 건축법 시행령에 있어서의 어떤 내진 설계 적용 대상을 넣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시중에 있는 책을 저도 이제 가끔 서점 가서 이렇게 보거나 하는데 사실은 그 층수라든가 면적이 바뀐 걸로 안 돼 있는 책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넣는 거니까. 자, 층수는 2층으로 지금 이제 굉장히 강화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죠? 웬만한 건물은 다 내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자, 대신에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일 때는 3층 이상인 건축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자, 연면적은 200제곱이에요. 200제곱. 그러니까 이제 웬만한 건물, 그쵸? 내화 구조로 지어지는 웬만한 건물은 다 내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목구조에 있어서의 건축물일 경우에는 500제곱. 자, 단선 아까 읽어드렸고, 자, 높이는 13입니다. 여기는 바뀌지 않았어요. 처마 높이도 그대로 9. 자,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도 15로 그대로입니다. 자, 그런데 6번은 문구가 약간 바뀌었더라고요. 자,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물로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내진도 지금은 이제 설비가 전체 설비, 뭐 예를 들면 전기나 뭐 이런 쪽의 설비까지를 전체 통합으로 지금 법들이 계속 개정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건물의 중요도에 따라서 내진 등급을 매기거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건물은 중요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중요도에 대한 문구가 좀 바뀌었다는 거 봐주시면 좋겠고. 자, 국가적인 문화유산, 그것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정 규모 이상의 단독주택이라든가 공동주택. 자, 여러분들은 지금 붉은색, 그 정도 내용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으로 내려가시죠. 자, 얘도 기출이었죠. 자, 내진 설계 기준에 따른 펌프 방식을 이용하는 가압 송수 장치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거. 자, 펌프는 이제 고정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펌프에 이렇게 앵커를 박아가지고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건데, 자, 이거는 해답부터 그냥 보시죠.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 기출문제에서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자, 저는 해설만 볼게요. 해설. 자, 해설에 가보시면 내진 설계에 있어서 고시 5조에 있죠. 자, 가압 송수 장치는 다음 각호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그래서 1번을 보시면 가동 중량, 아까 얘기했지만 가동 중량은 물이 충수된 상태에 있어서 1.15배를 하는 게 가동 중량이라고 했죠. 자, 가동 중량 1000kg 이하인 설비일 때, 자, 끝으로 가보시면 긴 변의 양쪽 모서리에 직경 12mm 이상의 앵커볼트로 고정을 한다. 그리고 근입 깊이, 이렇게 깊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10cm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가동 중량을 계산했는데 1000kg 이상인 설비다. 자, 그러면 앵커볼트에 있어서의 지름이 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20mm 이상의 앵커볼트로 고정한다. 자, 그리고 이 항은 읽으시면 될 것 같고, 자, 3항으로 가보시면 가압 송수 장치의 방진
지지 장치가 있어. 대부분 여러분 방진 지지 장치 설치하죠. 그래서 뭐 진동이라든가 이런 게 건물에 있어서 다른 데 가지 않도록 이렇게 밑에 스프링 같이 생긴 거 그걸 설치하는데, 자, 이런 방진 지지 장치가 있어서 앵커 볼트로 고정할 수 없을 때, 자, 그럴 때는 스토퍼라는 걸 설치합니다. 말 그대로 스토퍼예요.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 그래서 앵커 볼트 크기가 좀 달라진다라는 거 한번 봐두시고. 자, 3번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3번은 횡방향에 있어서의 흔들림 방지 버팀대 설치 기준으로 지금 들어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자, 이것도 해설부터 그냥 볼까요? 해설. 자, 횡방향에 있어서의 버팀대는 배관 구경에 관계없이 모든 주배관, 교차 배관에 설치한다. 그리고 가지 배관일 경우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가보세요. 자, 가지 배관 및 기타 배관에는 배관 구경이 65mm 이상인 배관에 한해서 설치합니다. 그래서 가지 배관 65mm에 줄쳐두세요. 그러니까 가지 배관이 50이면 거기는 횡방향 버팀대 설치 안 해도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그렇다는 거. 자, 그리고 2번으로 내려가 보시면, 자, 이런 횡방향에 있어서의 버팀대는 설치된 위치의 좌우 6m를 포함한 12m. 그래서 영향 범위를 12m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설치되면 좌측에 6, 또 오른쪽에 6 이렇게 해서, 자, 이런 12m에 있어서의 배관에 작용하는 횡방향에 있어서 수평 지진 하준으로 산정한다. 자, 3번으로 가시죠. 자, 버팀대의 간격은 중심선 기준으로 해서 12m를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4번이 이번에 이제 그 문제에서 잘못 주었던 거죠. 자, 마지막 버팀대와 배관 단부 사이의 거리는 1.8m를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설치 기준이 조금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실 때 횡방향 버팀대하고 종방향 버팀대의 의미는 아시겠지만, 버팀대, 종방향 버팀대. 자, 버팀대는 기본적으로 우리 지진력이 오게 되면 건물의 천정부에 이제 지금 이제 뭐 배관이라든가 이런 게 지나가잖아요. 거기에 이제 고정을 해서 건물하고 같이 움직이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건물이 오른쪽으로 가면 배관도 같이 오른쪽으로 갈 수 있게끔 지지해주는 어떤 지지 부분이라고 보면 돼. 이거 이제 버팀대의 역할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고정한다는 개념이 커요. 그 설비를 천정부라든가 벽에다가 고정을 하겠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아시겠지만 횡방향 버팀대는 그 배관을, 이게 배관이라고 치면 이게 가로로, 그렇죠? 좌우로 움직이는 거를 지금 잡아주는 거고, 종방향 버팀대는 말 그대로 종이에요. 그래서 배관에 있어서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잡아주는 게 종방향입니다. 아무튼 버팀대는 그렇다는 거, 고정 개념이다라는 게 있는 거고, 공부하시다 보면 아마 그 지진 분리 이음이라는 걸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지진 분리 이음. 자, 지진 분리 이음은 밑에 해설 부분 여러분 참고하셔서 잠깐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진 분리 이음. 자, 커플링 같은 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지진 분리 이음을 설치하는데, 입상 배관 부분에 이거는 이제 기출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이제 횡방향 버팀대가 출제가 됐고, 지진 분리 이음은 혹시 나온다면 기본적으로 이 지금 관통부, 바닥 부분에 있어서의 관통부에서 높이가 기준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일정 높이에 또는 천정부로부터 가까이 이제 그 높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설치해서 얘는 건물이 지진력에 의해서 흔들리게 되면 그 건물과 별도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에 지금 오는 지진력이 이 배관이라든가 소방배관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움직이면서 별도로 같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버팀대랑은 좀 다른 개념인 거죠. 버팀대는 고정 개념인 거고, 얘는 분리 개념인 거예요. 분리. 그래서 지진 분리 이음을 설치한다거나 지진 분리 장치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것들은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조금 이해하시고 외우시면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버팀대에 대해서는 횡방향이 출제됐으니까 종방향을 밑에 해설 부분 참고하셔서 좀 읽어보시면 좋겠고, 종방향은 그 아까 얘기했던 영향 구역이 좀 더 커요. 그래서 횡방향이 12m라면 종방향 24m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숫자 위주, 제가 언더라인 쳐져 있는 거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하셔서 종방향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4번으로 가겠습니다. 아무튼 내진 설계 부분은 한 문제, 적게는 한 문제, 많게는 두 문제. 지금 보면 안전관리론에서도 출제됐고 구조원리에서도 좀 출제된 적이 있어서 그렇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번으로 내려가 보시면, 자, 그 다음 예측하는 건 이제 피난용 승강기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예전에 있어서의 기출 문제를 보시다 보면 비상용 승강기도
문제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같이 섞어서 4번 문제를 구성한 거예요. 자, 다음 비상용 승강기 및 피난용 승강기 설치 기준 중 잘못된 것을 찾으시오. 자, 여러분들 잘못된 건 여러분이 그냥 해결해서 찾을 수 있으시니까 해설을 보고서 얘기를 하시자고요. 전체 내용 다 넣어놨으니까 한번 보시죠. 자, 일단은 승용 승강기부터 한번 넣어봤어요. 여러분, 승용 승강기는 사실 문제로 구성될 확률은 조금 없고 전체적인 승강기를 알기 위해서 넣는 거니까. 자, 설치 대상은 6층 이상으로서 N대입니다. 연면적 2000제곱이에요. 그래서 우리 왜 비상전원에 대한 소방에서 7층 이상이면서 그쵸, 연면적 2000에 대한 그 부분이 여기에 맞물려 있습니다. 적어도 승강기가 들어가면 비상전원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인 거죠. 자, 근데 설치 제외가 있다라는 거. 건물에 있어서의 층수가 6층인 건물일 경우입니다. 그래서 6층인 건물로서 각 층의 거실의 바닥 면적이 300제곱 이내마다 직통 계단이 설치가 된다면 6층 건물에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상용 승강기. 아까 얘기했지만 뭐 어차피 기출이기도 하고 또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제한이 우리 그 특필 제한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한번 보시고. 자, 설치 대상 알아두셔야 돼요. 높이가 31m를 초과하는 건물. 그리고 설치 제외가 기출이었어요. 자, 31m를 넘는 각 층의 거실의 용도로 쓰이는, 31m를 넘는 각 층을 거실 이외의 용도로 쓸 때.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자, 31m를 넘는 각 층에 있어서의 바닥 면적 합계가 500 이하일 때. 이건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높이 31m를 넘는 층수가 4계층 이하이면서 당의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200제곱. 자, 그런데 마감이 불연재료라면 500. 이 500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이 돼 있다면 좀 위험이 덜하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설치 제외 기준도 알아두시고 설치 기준도 보셔야 아마 이 문제 풀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설치 기준에 가보시면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 한 대죠, 한 대. 그래서 거기 아래 1번에 가보시면 높이 31m를 넘는 각 층의 바닥 면적 중 최대 바닥 면적이 1500 이하인 건물일 때 한 대 이상. 그러니까 기본 한 대로 시작을 해요. 자, 그런데 높이 31m를 넘는 각 층의 바닥 면적 중 최대 바닥 면적이 1500을 넘는 건축물일 경우일 때 한 대에 1500을 넘는 3000 이내마다. 그래서 이걸로 제가 문제 만들까 하다가 다른 걸로 지금 좀 틀리게 해서 답을 맞췄는데, 자, 1500을 넘는 3000 이내마다 한 대씩을 더한 대수 이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건물의 규모가 굉장히 큰 거죠. 그렇죠? 비상용 승강기가 여러 대 들어가는 경우일 때는. 자, 그리고 2번으로 내려가 보시면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할 경우일 때는 일정한 간격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한번 봐두시고, 제가 이 문제를 고른 건 그 아래에 있는 피난용 승강기 설치 대상이 18년도 4월 17일 날 개정이 됐어요. 그리고 내용도 원래 이쪽에 있던 게 좀 다른 쪽으로 가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한번 봐두시는 게 좋겠어요. 자, 피난용 승강기는 고층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층수로 보면 30층 이상인 게 고층 건물이죠. 자, 고층 건축물에 건물에 설치하는 승용 승강기 중에 한 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 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단서가 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뭐 우리 왜 공동주택에 대한 어떤 단서 부분이 있었는데 그건 이제 삭제가 돼서 없어요. 그래서 이 법대로라면 공동주택에 무조건 피난용 승강기가, 그러니까 물론 고층 건물일 때, 고층 건축물에 해당하는 층수 30층 이상이 되면 설치한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골랐고, 자, 설치 기준은 뭐 그대로예요. 옛날하고 바뀐 거 없이. 자, 그래서 바닥 면적에 대해서는 6m 제곱 이상. 자, 승강장의 바닥 면적입니다. 6m 제곱 이상. 자, 그리고 2번으로 내려가 보시면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에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 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그래서 전체 건물의 개념보다는 기본적으로 어떤 전체 건물에 대한 개념이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 구조로 연결할 것. 자, 그리고 조명 설비하도록 돼 있고, 그럼 나머지는 여러분이 보세요. 자, 그리고 표지하도록 돼 있는 거 보이시죠? 네, 피난용 승강기를 알리는 표지. 자, 그 정도 봐두시고, 자, 승강장 구조가 기출이었기 때문에 승강장 구조도 한번 보시죠. 자, 승강장 구조는 첫 번째 보시면 뭐 대부분의 우리 왜 계단이나 이런 데도 다 똑같아요. 자, 내화 구조의 바닥, 또 벽으로 구획. 자, 나목에 내려가 보시면 갑종방함은 보이실 겁니다. 확인하시고, 또 다목으로 내려가 보시면 실내에 접하는 부분은 불연재료로 하라고 돼 있고, 또 아로 내려가시죠. 자, 배연 설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아래 다만 내려가 보시면 자, 국가화재 안전기준에 대한 개념인 거죠. 제연 설비를 설치할 때는 배연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단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피난용 승강기에 있어서 승강로 구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뭐 1번 읽어보시고 내화 구조로 구획, 또 배연 설비, 승강로 상부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기계실 구조는 여러분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예비 전원에 지금 뭐 숫자가 있다 보니까 시험 문제 만들기는 괜찮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과목 정전 시 피난용 승강기, 또 기계실, 승강장, 또 CCTV죠.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에 있어서의 설비를 작동할 수 있는 별도의 예비 전원을 설치하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예비 전원에 대한 용량은 초고층일 경우일 땐 2시간, 자, 준초고층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목으로 내려가 보시면 상용 전원과 예비 전원의 공급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전환이 가능한 설비를 갖출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쭉 봐주셔야 돼요. 또 전선관이나 배선은 고온에 견딜 수 있는 내열성 자재, 또 방수 조치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안전관리론 쪽에서 하나 정도를 예측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부터는 사실은 법규 위주로 이번에 세팅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왠지 자꾸 눈에 보여서, 물론 안 나온다고 여러분 너무 욕하지는 마시고 저라면 낼 것 같다라는 어떤 생각으로 좀 골라본 거니까 한번 눈으로 쭉 보세요. 해설이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 삼아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5번으로 고른 거. 자, 저라면 화재 역학이 지금 이제 여러분들 그 안전관리론에 좀 어렵게 출제되고 있죠. 물론 이제 기술사 공부하신 분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기사 하시고 관리사 하시고 올라오신 분들은 사실은 이 부분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문제 5번 같은 거 몇 개만 얘기할게요. 자, 면적이 0.8. 이것도 기출입니다. 자, 목재 표면에서 연소가 일어날 때 에너지 방출 속도라고 해서 Q를 줬고 단위는 몇 킬로와트인가를 물어봤어요. 그리고 목재의 최대 질량 연소 속도를 줬어요. 그렇죠? M에 도트 2개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건 면적당에 있어서의 어떤 질량 감소율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기화열도 주고 유효 연소열도 줬어요. 그럼 계산식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게 말 문제로 나오거나 이런 게 여러 번 지금 기출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공식만 알아두실 게 아니라 자, 에너지 방출 속도, 우리가 히트 릴리즈 레이트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HRR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열 방출 속도에 대한 공식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Q는 M에 도트 2개 있는 거, 면적, 델타, HC. 자, 우리 소방관 여러분 아시다시피 화재를 바라보는 시야가 열 방출률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도로 터널에 있어서의 어떤 화재 시에 있어서의 열 방출률을 20메가와트를 기준으로 한다. 뭐 이런 문구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단위가 다 와트 단위에 있어서의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킬로와트도 좋고 메가와트도 좋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요 질량 감소 속도. 자, 얘도 단독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질량 감소 속도. 자, 질량이 줄어든다는 어떤 이 감소 속도는 고체나 액체에 있어서의 연소 속도를 뜻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연소 속도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연소 속도. 물론 기체는 아니고요. 액체나 고체. 즉 종이가 탈 때 종이 질량이 계속 감소하는 그만큼이 이제 어떤 연소의 속도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속도가 빠르다는 건 연소 속도가 빠른 거고 그만큼 위험한 거가 되겠죠. 자, 아무튼 이제 질량 감소 속도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자,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기와 열분의 열 유속으로 구합니다. 자, 기화열이라는 건 기체가 되기 위해서 주변으로부터 자기가 받아들이는 열이에요. 그래서 기화열은 우리 왜 점화원이 될 수 없다. 이게 이제 안전관리론 시험 문제에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얘는 주변의 열을 갖다 흡수해서 자기가 기체가 되기 위해서 소모하는 열이에요. 그러니까 기화열이 클수록 이런 어떤 연소 속도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 말 문제에 있습니다. 반비례예요. 이게 크면 연소 속도는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내장재라든가 이런 거는 기화열이 클수록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위에는 이거는 순수 연료속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여러분 그냥 우린 연료속으로 봅시다. 연료속. 자, 그래서 보통 뭐 와트 퍼 미터 제곱 이런 어떤 단위가 쓰여져. 면적당의 개념이 들어가요. 자,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질량 감소 속도라는 게 있다. 근데 질량 감소 속도는 연소 속도를 뜻한다.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 연소 속도는 기화열과 반비례이다. 그리고 연료속과는 비례관계이다.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위로 다시 올라가시면 이 아까 얘기했던 열 방출 속도에 대한 이 부분으로 가십니다. 자, 그래서 이 질량 감소에 대한 어떤 연소 속도 대신에 이걸 그냥 넣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기화열, 연료속. 자, 열 방출률은 히트 릴리즈 레이트라고 했던 열 방출률은 기화열과 반비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료속과는 비례관계. 자, 하지만 여기는 뭐 그렇죠? 요거는 우리가 연소열이라고 얘기합니다. 화재 시에 바깥으로 막 발산하는 열이에요. 이 연소열과는 비례관계. 그래서 비례 반비례 어떤 말 문제도 잘 풀어주셔야 되고 단순하게 이 질량 감소 속도를 물어보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계산 문제들을 풀어줄 수 있도록 요거는 조금 깊이 좀 봐두시면 좋겠어요. 자, 지금 이 계산 문제는 어렵지가 않아서 굳이 제가 안 풉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보시면 질량 연소 유속이라고 줬는데 뭐 질량 감소 속도라고도 얘기하고 자, 단위를 보시면 자, 그램 퍼 미터 제곱 초예요. 즉 면적당, 시간당 질량이 얼마나 줄었는가를 뜻하는 거죠. 자, 그리고 기화열은 여기서는 크게 사용되지 않죠. 그죠?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연소열을 줬고 이 질량 감소에 대해서 아까 질량 감소 속도를 직접 줬기 때문에 그걸 직접 줬기 때문에 주어져 있는 걸 다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기억해 두세요. 아, 이게 지문에 준 모든 수치를 다 활용하지는 않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계산은 여러분이 하시고. 자, 그리고 문제 6번으로 내려가십시다. 자, 화재 시 이산화탄소를 사용하여 화재를 진압하려고 할 때, 자, 대표적인 질식 소화에 대한 소화약제죠. 자, 그런데 산소 농도를 13으로 낮추어 화재를 진압하려고 합니다. 자, CO2 농도는 몇 프로인가? 솔직히 여러분들 이 공식 모르시면 이번에 공부 진짜 안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을 알 거라고 전제하고 제가 한번 넣은 거예요. 왜냐면 이 문제도 되게 잘 나왔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21분의 21-5 곱하기 100이라고 해서 가스계의 어떤 공부 시에 뭐 어째 보면 가장 기본적인 공식 중에 하나인 거죠. 자, 대신에 또 하나의 뭐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을 법은 지금 보시면 이건 농도를 구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10%. 21, O2 곱하기 100. 자, 혹시 약제에 있어서의 최적을 구하면, 이건 가스라고 해서 이렇게 최적을 구합시다. 자, 약제의 최적을 구하는 시험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실기적 기출이에요. 자, 그럴 때는 아래가 O2예요. 21-O2 곱하기 방호구역의 최적. 공식이 약간 비슷한 듯 하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방호구역의 최적이에요. 자, 얘는 약제 최적. 물론 여러분 공부가 많이 되시잖아요. 그럼 굳이 이런 공식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어쨌거나 지금은 필기니까 자, 이렇게 두 가지가 O2를 가지고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해서 하나 메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7번으로 내려가시면 아마도 제 예측은 그 열전달에 대한 시험 문제가 한 문제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수리학의 연력학적으로도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지금처럼 안전관리론에서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전도대류 복사에 대한 부분 전도대류 복사인데 사실 복사 문제는 크게 어려웠던 경우가 별로 없어요. 복사는 그냥 기본적으로 절대온도의 4승비 이런 걸로 웬만하면 다 풀 수가 있었는데 오히려 전도나 대류 문제가 조금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빈도는 전도가 더 높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전도를 2개 넣었거든요. 이 문제 풀어서 나오면 아, 난 이걸 잘 알아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7번으로 내려가시면 자, 단면적이 2m 제곱인 어떤 물체를 통해서 960W의 열이 전도되고 있다. 자, 이 물체의 두께는 5cm이고 열 전도도는 0.3. 자, 단위를 좀 유심히 보셔야겠죠. 와트 퍼 미터 도시이다. 이미 그러면 아, 이거는 전도를 이용해서 푸는 거야라는 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물론 말로도 좋지만 자, 이 물체에 있어서 양면의 온도차는 몇 도씨인가? 자, 굳이 깊게 해설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공부한 전제로 보는 거예요. 자, 아래에 있는 공식이 바로 퓨에리의식이죠. 네, 퓨에리의식. 그래서 전도를 나타내는 공식 중에 나타내는 식입니다. 퓨에리의식. 자, 퓨에리의식은 거기 공식을 보시면 알겠지만 길이에 있어서의 반비례 외에는 다 비례 관계로 들어가요. 그래서 Q에 대한 공식으로 뭐 K 각각의 물질별에 있어서 열 전도율이 다르니까 그 각 전도계수. 자, 그 다음에 길이는 반비례, 면적, 뭐 델타 T, 온도차.
그리고 온도차라는 게 나중 온도가 더 낮죠. 이렇게 벽체를 통해서 열이 전달된다고 하면.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게 원래 기본 공식이에요. 설명을 많이 안 하려고 하다 보니. 자, 아무튼 이제 이런 공식에 의해서 구한다라고 전제하시고, 자, 지금 해설을 유심히 보시면서 단위도 한번 다 넣어보세요. 한 번 정도는 그렇게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델타 T 80도를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문제는 여러분 조금 쉬운 편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난이도가 높은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문제 8번. 자, 이것도 전도 문제. 전도가 빈도가 좀 높다라고 했죠. 자, 열 전도율을, 자, 얘는 왜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했었냐면 단위 때문이에요, 단위. 자, 열 전도율을 1.4 킬로칼로리 퍼 미터 아워 도시를 준 거죠. 자, 근데 킬로칼로리 퍼 아워 시간이죠. 킬로칼로리 퍼 아워에 대한 개념은 결국은 와트 개념으로 단위 환산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동영상 학생이라 대답이 없으시지만. 자, 그다음에 두께라든가 면적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벽체의 내측 온도는 30, 외측 온도는 마이너스 5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온도 차는 35도가 되겠죠. 자, 벽체를 통한 손실 열량은 얼마인가를 구하라 이렇게 줬어요. 자, 이럴 때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단위가 내가 원래 알고 있던 와트 단위가 아니더라도 어차피 PLA식을 이용한다라고 전제를 하시면 그 식을 놓고 거기다가 이 지금 주어진 어떤 숫자들을 넣어서 단위를 지워보면 돼요. 그러면 단위 아워와 같은 단위로서 움직일 수만 있다면 크게 문제없이 답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이번에 모의고사 진행하면서 제가 단위를 약간만 바꾸잖아요. 그럼 학생들이 굉장히 당황하시면서 못 풀어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되고 기본 공식 아시면 풀 수 있는 거예요. 기본 공식 있으시면 대입하셔서 지워가시면서 풀면 됩니다. 물론 연습을 하시고 가셔야 이제 푸는 거고 아예 계산 문제를 손을 안 대신 분은 뭐 굳이 제가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9번은 대류를 이용하는 문제가 기출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전도와 대류가 계속 번갈아서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 자, 난류 화염으로부터 20도의 벽으로 전달되는 대류 연료는, 자, 그리고 대류에 있어서의 대류 계수 H를 줬어요. 자, 단위가 중요합니다. 와트 퍼 미터 제곱 도시. 자, 이것도 단위 표시. 그러니까 아까 왜 전도에서의 K 단위는 기본 단위가 와트 퍼 미터 도시예요. 자, 근데 대류에 있어서의 여기 지금 제시된 단위를 보시면, 자, 대류는 우리가 보통 뉴턴의 냉각법칙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냉각법칙. 자, 뉴턴의 냉각법칙에서는 이 두 개를 묶으셔서, 그쵸, K하고 L. 이렇게 묶으셔서 보시면 돼요. 자, 이걸 우리가 대류계수로 가져오는 거예요. Q에 대류계수 H에 면적 A에 델타 T. 자, 그래서 전도 공부하면 사실 뭐 대류는 그냥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류에 대한 이 부분, 이때 이 H의 단위가 여기 와트 미터 도시라면 얘는 와트 퍼 미터 제곱 도시.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어떤 문제를 분석하면 어떤 식을 써야 되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PL이구나, 뭐 여기는 뉴턴 냉각법칙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문제도 있거든요. 그럴 땐 단위를 보시는 거예요. 아, 미터 제곱에 있어서 이거는 대류를 이용하는 요거다. 그 다음에 미터인 경우일 때는 PLA식을 이용하는 전도다. 이렇게 분석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설은 다 있으시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10번하고 11번이에요, 여러분. 저는 요번에 또 마찬가지 모의고사 진행하면서 느낀 건데 솔직히 얘기하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PV는 NRT는 거의 매해 나왔어요, 매해. 또 요렇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 안 나오면 막 뭐라 그러실 텐데 어쨌거나 분석해 보시면 약제에서 나오든 구조원리에서 나오든 어쨌거나 아니면 또 안전관리론에서 나오든 이거는 늘 나와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식을 아는데 이상하게 답을 못 찾아요. 자, 그거는 제가 요번에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기체 상수에 있어서의 R을 어떨 때 적용하고 어떨 때는 분자량을 넣어서 계산을 하고 이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이 공식을 써야 된다라고 딱 판단이 드시잖아요. 자, 아시다시피 몰은 풀어요. PV는 분자량분의 질량, RT. 그쵸, 이거 분자량이죠. 자, 얘는 질량. 중량이라고 하셔도 좋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공식을 이용해서 풀 때는 분자량도 있고 질량도 있고 기체상수를 암기하고 있을 상태. 그래서 이 기체상수는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반 기체상수로서의 0.082도 좋고요.
또 우리 왜 SI 단위에 있어서의 8314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0.082로 가셔도 좋고 대신에 이때는 단위가 ATM이어야죠. 뒤는 이제 생략할게요. 자, 앞에는 8314 이거 쓰셔도 좋고 이 단위를 쓸 때는 주울로 시작하겠죠. 자, 어쨌거나 이 각각에 있어서의 단위 그 기체상수 일반 기체상수를 집어넣어서 계산한다라고 전제를 일단 하세요. 자, 그런데 시험 문제를 받으시면 두 개 내가 나란히 넣어놨어요. 받으시면 이산화탄소의 기체상수, 뭐 공기의 기체상수라고 해서 특정 기체의 기체상수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두 개를 묶어서 준 거예요. 일반 기체 상수를 그 기체의 분자량으로 나눠서. 자, 그래서 그럴 때는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PV는 WR-의 T. 왜냐, 우리는 지금 50초 정도, 그러니까 1분에 한 문제를 푸는데 사실 여러분들 마킹하고 약간 이렇게 시간적인 이렇게 좀 긴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거의 50초에 하나씩 풀어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빨리 보고 빨리 분석해서 답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특별한 얘기 없을 경우에는 위에 걸로 푸시면 되고 아까 같이 지금 이제 문제가 나올 텐데 CO2에 있어서의 기체 상수 그러면 요걸 쓰시는 거예요. R-라는 걸 이용해서 이거는 일반 기체 상수로 그거의 분자량으로 나눈 값을 줬어라고 판단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두 개 나란히 넣습니다. 자, 일단은 10번. 자, 액체 이산화탄소 20kg 또 30도 방출되었다. 자, 대기 중에서 기체 상태의 이산화탄소의 최적은 약 몇 리터인가를 물어봤습니다. 자, 특별하게 CO2에 있어서의 기체 상수를 주지 않았죠. 네, 그래서 이건 아래 해설로 내려가 보시면 PV는 n분의 WRT로 푸시면 돼요. 물론 이때 R은 0.082를 대입하시면 좋고. 여러분 0.08이 안 줄 수 있어요. 암기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11번을 보시죠. 11번. 자, 압이 0.8이고 뭐 온도 주고 뭐 이산화탄소에 있어서의 기체 10kg을 저장한다 이런 말 보이시죠? 자, 그런데 가로를 가보세요. 자, 이산화탄소의 기체 상수를 준 거예요. 그래서 193.86이다라고 요거를 준 거죠. 자, 근데 이거를 또 분자량으로 나누시는 학생들이 의외로 진짜 많더라고요. 이번에도 진행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일부러 고른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하시면서 아까 얘기했지만 거의 한 문제씩은 매해 출제가 됐던 공식입니다. 네, 잘 갖고 계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12번으로 내려가 보시면 화재 하중도 거의 뭐 몇 해 안 나온 거 빼고는 거의 매 출제가 됐기 때문에 화재 하중도 제가 한 번 더 넣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뭐 단위가 맨날 뭐 우리가 킬로그램으로만 다루는데 사실은 지금처럼 뭐 킬로칼로리 퍼 몰 이런 식에 있어서의 단위도 주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다 지워지니까. 자, 그래서 해설 보셔서 화재 하중 공식 한 번만 더 보시고 시험장에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3, 14번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설이 너무 약해요 이러시지 말고, 왜냐면 아까 얘기했죠. 이거는 그냥 마무리하는 과정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부했던 걸 조금 더 이제 저 강사는 어디를 중요시하나 뭐 이 정도의 어떤 그런 의미로만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두 개라도 좀 걸러지면 이렇게 나오면 좋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자, 13, 14번을 전 또 중요시합니다. 13, 14번. 자, 문제 13. 같은 거 넣어놨어요. 자, 화재 성장 속도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열 방출률에 대한 그 아래에 13번의 해설부터 갑니다. 자, Q라고 우리가 아까 금방 그렇죠?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그 열 방출률을 얘기하는데 우리 일반적인 불꽃 화재는 Q는 알파T의 제곱으로 상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화재역학에서는 아까 Q에 대한 요 공식 Q는 M의 도트에 A의 델타 H 연소열 이 공식과 거의 굉장히 뭐 맞물려서 가장 중요시하는 어떤 공식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두 개를 고른 거니까 자, 이 알파T에 있어서의 제곱으로 상승한다. 얘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래프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화재라고 적어도 얘기할 어떤 그 열 방출률, 자, 그게 1055kW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Q예요. 자, 1055kW. 어떤 문제 제시될 때는 또 메가와트, 1메가와트로 주기도 하고 약식으로. 자, 아무튼 이제 그 정도에 있어서의 열 방출률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고, 자, 이 열 방출률에 도달하는 시간은 어떤 가연물은 빠르고, 그렇죠? 어떤 가연물은 좀 느리고, 이렇게 점점점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울트라 패스트 제일 빠른 거예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인화성 액체라든가 이런 건데 얘는 75초 내에 올라가. 자, 여기는 시간이에요, 시간. t의 제곱으로 2차 곡선이죠. 자, 75초 내에 도달을 하는 게 여러분 지금 그 문제 13번에 해설에 있을 거예요. 자, 울트라 패스트가 75초. 자, 그 다음에 패스트가 딱 2배, 150초. 자, 미디움이 300.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 풀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슬로우가 600. 자, 그러면 이걸 암기했다는 전제, 600초라고 암기했다는 전제, 그러니까 13번은 그냥 그렇게 푸시면 되고, 자, 14번 문제가 또 나올 거라고 전 예측을 해요. 그러니까 14번 문제를 푸시려면 화재의 성장 속도가 빠름이라고 가정할 때, 14번 보세요. 열 방출률을 Q는 알파 T의 제곱에서 화재 강도 개수, 이 알파 값을 찾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열 방출률. 105kW 값을 시간의 제곱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공식 알아야 되고, 요 시간 암기하셔야 돼요. 혹시 안 하신 분 있으면 조금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산하시면 답을 나올 테니까 답 확인하시고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확인. 자, 1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5번, 16번은 이것도 마찬가지. 기출에서 다 고른 거라서 안 나오라는 보장은 없어요. 여러분이 관련 문제니까 2개 놓고. 자, 여러분들 그 15번은 MOC입니다. 부탄에 있어서의 최소 산소 농도를 옳게 설명한 거. 자, 그리고 이제 부탄에 있어서의 연소 범위를 1.6에서 8.4를 줬습니다. 그럼 이 최소 산소 농도라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왜 그 불활성하라고 하죠. 그 가연성 기체가 혹시라도 어떤 점화원이 들어가더라도 연소하지 않게끔 하는 기본적인 어떤 그 산소 농도.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질소라든가 이런 걸 집어넣어서 산소 농도를 계속 낮추는 그 값이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 MOC에 대해서는 그 밑에 공식이 하나 있을 겁니다. 해설 가보시죠. 자, 최소 산소 농도에 대한 MOC는 LFL 곱하기, 그렇죠? LFL 곱하기 O2, 물수라고 보셔도 좋아요. 우리 일반적인 그 완전연소식, 탄화수소기에 있어서의 완전연소식을 뭐 메탄, 에탄, 프로판 이 정도를 여러분 다 공부하셨을 텐데 대부분 1몰로 시작하기 때문에 거기 교재에 O2몰을 연료의 몰로 나누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O2몰수다라고 보셔서 이게 MOC. 자, 기출이니까 풀어 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완전연소식은 지금 강의 안 해요. 완전연소식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몰수 맞춰서 이렇게 할 수 있으셔야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16번째는 관련 문제입니다. 자, 뭐라고 돼 있냐면 폭발 한계와 완전 연소의 조성 관계인 존스식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존스식을 이용한 부탄의 폭발 한계는 약 얼마인가?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부탄에 대한 어떤 그 완전 연소식은 위에서도 지금 있고 여기서도 지금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부탄 부분 한번 보시고 자, 존스식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존스식 한 번 더 확인하십시오라는 의미에서 넣은 거니까 존스식 한번 보셔서 자, 0.5의 CST가 LFL. 그러니까 존스식은 연소의 범위 LFL과 UFL을 원래는 측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연스 가스를 집어넣어가면 측정하는 건데 측정하지 않고 어떤 그 규칙을 찾은 거죠. 일종의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LFL은 0.5 곱하기 CST. 그래서 양론 혼합비를 찾으면 LFL을 찾을 수 있는 게 존스식이에요. 대부분 LFL은 조금 맞아 떨어져요. 자, UFL은 3.5 곱하기 CST인데 이거는 좀 많이 벗어나더라고요. 측정값하고는. 자, 그래도 우리는 이제 존스식 그러면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0.5, 3.5 이렇게. 자, 그리고 CST는 아시죠? 양론 혼합. 가연물과 공기가 가장 잘 섞여 있는 그 농도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가연물의 농도 플러스 공기의 농도분의 가연물의 농도 곱하기 100 이렇게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기회에 얘도 한 번 더 복습을 하셔야 돼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그 문제에서 보시면 공기의 부피라고 지금 되어 있는 O2. 이건 좀 설명드리는 게 좋겠네요. 왜냐하면 기출에 보면 자, 부탄을 다시 볼게요. C4H10.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산소. 여러분 앞에 거 다 맞추실 수 있으려 봅니다. 4CO2. 자, OH2. 여기는 요거
이제 산소에 있어서의 몰은 6.5몰인데 공기몰은 구하라 그러면 공기몰 구하는 것도 초창기 시험 문제예요. 공기몰수 얼마냐? 그럼 완전 연소식이 다 있는데도 공기몰수를 못 구하면 진짜 억울한 거죠. 공기몰수는 어차피 우리 공기 중에 산소는 21%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소에 있어서의 몰 6.5를 0.21로 나누면 공기몰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건 따로 지금 뭐 제가 계산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기몰수가 구해지면 공기몰수에 있어서의 값을 가지고 공기에 있어서의 양도 구할 수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공기몰수가 나왔어요. 여기 몇 몰이라고. 그럼 공기량을 구하라. 그럼 우리는 공기에 있어서의 분자량을 알고 있어요. 기사 같은 경우, 아니, 우리 지금 필기니까 한 29 정도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29예요. 자, 이 29의 뜻은 뭐냐면, 몰당 29g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g도 구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이 하나의 시험 문제였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산소몰을 가지고서 공기몰수 구할 수 있으셔야 되고, 자, 이걸 구해서 공기량도 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자,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16번 시험 문제는 이제 이걸 구해가지고 그 기본적으로 CST를 구하는 것까지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예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고른 건 진짜 최소로 고른 거예요, 최소로. 그래서 더 이상 뭐 여기서 더 곤란할 수는 좀 없을 것 같고, 이거 보셔서 한번 잘 해보시고, 자, 그 다음은 이제 법규에 한번 내용을 보시자고요. 자, 법은 지금 제가 고른 거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벌칙 위주예요. 왜냐면 작년 하반기부터 바뀐 게 다른 거 크게 없어요. 거의 벌칙이 좀 많이 강화되기도 하고 좀 달라진 것들이 있어서 그걸로 문제를 이번에 모의고사 진행하면서 좀 꾸린 거, 이렇게 좀 제가 좀 문제를 만들거나 아니면 지금 고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7번부터 보시죠. 자, 소방기본법상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사람이 아닌 거. 자, 답은 여러분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확인하셔서 찾고, 자, 해설이 중요합니다. 해설 가보시죠. 자, 기본법은 제천화제 이후에 좀 많이 강화됐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원래 좀 법에 저기도 있지만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첨가가 됐는데, 요번에 작년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좀 낯선 거, 여러분이 잘 몰랐던 내용들이 좀 들어온 게 있어서 그걸로 문제를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 중에 뭐가 있냐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1번은 뭐 기본적인 기본법에서의 어떤 불을 끄는 행위에 대해서 방해하는 게 거기 다 들어있을 거예요. 가나다라 이렇게 있으니까 다 읽어보셔야 되고. 자, 그 대신에 여러분 거기서 짙은 글씨, 저 빨간 글씨 제가 이렇게 일부러 언더라인 쳤어요. 자, 거기 4번을 가보시죠. 자,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라는 거 동그라미 쳐보세요. 비상소화장치가 기본법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사람은 5년이거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기본법에서의 어떤 벌칙 조항 중에 강제 처분에 따른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을 따르지 않은 자. 예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다가 금액이 달랐어요. 근데 지금은 금액과 연도가 계속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바뀐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셔서, 자, 기본법에 있는 벌칙, 비상소화장치가 저는 예측은 돼요. 저는 그래서 일단 비상소화장치를 골라서 넣었는데 그 부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8번째는 제가 만든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 18번째. 자, 비상소화장치 설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거기에 보시면 해설을 먼저 가보세요. 여러분이 비상소화장치라는 문구는 기본법에 있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기본법 내용에 없이 별도의 어떤 그 아래 해설에 있는 그 문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까지 제가 지금 갖다 놓는 거니까 한번 보시면, 자, 비상소화장치란 소방호스 등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이나 장치를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재래시장 근처라든가 아니면 왜 이렇게 소방 출동료가 좀 잘 되어 있지 않은 그런 골목, 주택가 골목 이런 데 요즘 많이 설치된 거 보셨으려 봅니다. 못 보셨나요? 저는 봤거든요. 자, 아무튼 이제 그런 것들이 비상소화장치예요.
자, 그리고 이 소방호수에 대한 내용으로 가보시면 첫 번째 1항은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자, 2항으로 가보시면 끝에 40mm 있어서의 소방용 고무 내장 호수로 설치할 수 있다. 이런 거 보이시죠? 그래서 뭐 옥내 소화전하고 사실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똑같고. 자, 그리고 4항도 좀 알아두세요. 4항에 가보시면, 자, 비상소화장치에 대한 어떤 방사압은 0.17이고, 그 다음에 관 말단의 방사압이 0.7을 초과하면 옥내랑 똑같아요. 감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5항에 가보시면, 자, 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려는 지역에 상수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초기 화재 진압에 지장이 없다고 해당 소방관서의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심의위원회가 인정을 했을 때도, 자, 그 바로 아래 내려가시죠. 적어도 그래도 압은 0.1메가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기본은 0.17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여건이 크게 문제가 없다고 치더라도, 네, 그렇더라도 최소 압은 0.1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게 기준입니다. 숫자니까 좀 봐두시고. 자, 심의위원회의 역할은 그 아래 바로 있습니다. 비상소화장치가 초기 화재 진압에 지장이 없는지를 심의할 때 이 아래 1, 2, 3, 4를 검토하라고 돼 있어요. 뭐 읽어보시면 내용은 어렵지 않으실 거라서 한 번 정도 읽어보시고,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뭔가 그쵸? 압력 손실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거나 또 구조물이라든가 시설물 배치 형태에 따라서 좀 방해를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심의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 읽어보시고. 자, 7항입니다. 이런 심의위원회는 반드시 현장에서 활동하는 어떤 그 간부라든가 대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성 운영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 본부장이나 서장이 정한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소방기본법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없고 이런 어떤 그쵸? 관리 기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는 문구만 있어요. 그리고 비상 소화장치를 효용을 해치거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랬을 때 벌칙 조항만 있기 때문에 이걸로 문제를 구성했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9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9번에 있어서의 기본법은 이번에 또 기본법에서 여러분 꼭 봐두셔야 될 게 소방차 전용구역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 하나 정도 생각을 예측하고 있는데 과태료를 일단 먼저 넣었어요. 과태료. 그리고 밑에 해설로 가보시죠. 자, 기본법에는 과태료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기본적인 어떤 금액으로 되어 있어서 그동안에 예를 들면 그 과태료 1항에 가보시죠.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설비 등의 설치 명령을 위반하거나 또 많이 보는 게 이제 두 번째죠.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또 특수가연물의 저장 취급 기준을 위반한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2항이 지금 신설이 됐습니다. 자, 2항 중요 표시하시고, 자, 소방차에 있어서의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 행위를 한 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래서 2018년도 2월부터 개정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제 기본적인 과태료가 섞였을 때 찾으실 수 있을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소방차 전용 구역에 대한 부분은 법에 있기 때문에 거기 파란 글씨로 제가 전체 책에 있는 거 가져다 넣었어요. 자, 소방차 전용 구역은 언더라인 친 정도만 보고 가세요. 그래서 일단은 공동주택에만 의무사항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21조의 2 소방차의 전용구역에 있어서의 그 2항 보시죠. 자,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또 전용구역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자, 이걸 했을 때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그럼 이 전용구역은 어디에 설치하느냐면 밑에가 이제 그 마름모로 되어 있는 게 저희 교재는 제가 편집하는 교재는 이게 0이에요. 기본 그러니까 소방기본법에 있어서의 시행령인 거죠. 자, 시행령에 있어서의 7조 12항에 가보시면 소방차의 전용구역에 설치 대상이 있는데 이건 알아두셔야겠죠. 숫자니까. 자, 아파트일 때는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입니다. 아시다시피 공동주택은 기숙사도 포함이 되죠. 그래서 기숙사는 층수가 3층 이상일 때가 해당이 돼요. 그래서 요 정도 규모이면 아까 얘기했듯이 소방차의 전용구역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소방차의 전용구역에 대해서는 그 아래 또 붉은 글씨 보이시죠? 소방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각 동별의 전면 또는 후면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고 전용구역에 있어서의 방해 행위 기준도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20번. 자, 거기 가보시면 화재, 여기는 이제 화재 예방 설치 유지법으로 넘어갔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이제 기본법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거 새로 들어온 거 비상소화 장치하고 소방차 전용 구역을 좀 잘 한번 보고 가세요. 근데 조심하실 건 여러분들 비상소화 장치랑 그 임시 소방 시설에 있는 간이 소화 장치를 헷갈리시면 안 되죠. 자, 얘는 임시 소방 시설에 있는 거죠. 임시 소방 시설. 그 공사 현장이나 이런 데다가 우리 왜 NFSC에 의해서 설치하는 거. 그리고 이 비상소화 장치는 기본법에 의해 설치하는 거. 이름이 약간 유사해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설치유지법에서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설치유지법도 법이 좀 강화됐어요. 그래서 제가 예측하던 건 마찬가지로 설치유지법에 있어서의 어떤 벌칙을 조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번은 뭐 밑에 내용 보시고 한번 이렇게 고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해설로 그냥 가시죠. 자, 해설에 가보시면 설치유지법은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대한 게 쭉 있어요. 1번부터 7번까지. 자, 여기는 좀 이제 강한 것들이에요. 자, 그 중에 2번을 가보시면 관리업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아시다시피 관리업은 시설업하고 별도죠. 그래서 관리업은 설치유지법에 있고, 뭐 설계, 감리, 뭐 공사, 뭐 방염 이런 시설업은 공사법에 있죠. 공사업법. 자, 그래서 관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한 자가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됩니다. 시설업은 조금 이따 보시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내려가 보시면 소방용품의 형식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3천이나 3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세요. 4번도 마찬가지. 자, 제품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자, 그리고 나머지 여러분 꼭 읽어봐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많이 강화됐어요. 이건 좀 중요 표시하시죠. 자, 일단 1번은 어떤 의미냐면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자, 또 조사, 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의 제공, 또 누설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왜 그 특별조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설치유지법에 보면, 그러니까 소방관이 특별조사에 의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랬을 때는 보통 일반적일 때는 벌금형이었어요. 자, 벌금 정도. 자, 근데 지금은 보시면 징역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거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어요. 그래서 이건 조금 표시해 두세요. 이따가 비교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내려가셔서 어디를 가시냐면 2번 정도? 자, 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이건 이제 관리업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등록증 빌려주거나 이랬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부터 10번까지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다 강화돼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좀 중요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 6번을 보시죠. 제품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제품에 합격 표시를 하거나 합격 표시 위조 변조한 사람, 변조한 자, 이런 사람들은 다 1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7번도 그런 의미예요. 형식 승인의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자. 자, 내용은 어렵지 않으니까 보시고, 자, 10번으로 가시면 우수 품질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위조하거나 이런 것들도 1년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습니다. 자, 하나가 강화됐을 때는 시험 문제를 만들면, 저도 이제 뭐 모의고사 만들면 과태료 기준이 다른 거, 뭐 벌칙 기준이 다른 거 이렇게밖에 못 만들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개가 바뀌어서 들어오면 1, 2, 3, 4 문제 세팅이 유리해져요. 그래서 여기 49조 벌칙 좀 강화된 내용들 어렵지 않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읽어보시고 좀 잘 세팅해 두세요. 자, 그리고 21번부터는 이제 공사업법입니다. 그럼 공사업은 개정된 게 하나밖에 없어서 여기는 뭐 알고 계신 데 그대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신에 자, 공사업법상의 벌칙 21조의 해설로 갑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아까 왜 관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영업한 자도 3년에 3천이었죠. 근데 이제 시설업도 똑같아요. 3년에 3천입니다. 자, 그런데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읽어보시고 여기도 기출문제 있어요. 자, 그 아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보세요. 자,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그 1번입니다.
자,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자, 시설업은 이런 것을 이렇게 뭐 등록증이나 시설업에 대한 등록수첩을 빌려줬을 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끝나요. 자, 그런데 관리업은 아까 제가 줄치라고 했던 거 보시면 알겠지만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 훨씬 더 강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업은 소방에 특화되어 있는 자격증이라고 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세게 벌칙도 있고 이렇다는 거 기억해 주시죠. 자, 공사업에서는 여러분들 거기 짙은 글씨 파란색. 자, 7번에 있죠. 자,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자, 아까 왜 설치유지법은 이게 강화돼서 1년에 1천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공사업하고 기본법은 그대로 300만 원이에요. 자, 기억하세요. 공사업하고 공사업, 그다음에 기본법도 이런 유사 문구가 있거든요. 여기는 그대로 300. 근데 설치유지법은 특별조사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거나 특별조사에 의해서 관계인에 있어서의 어떤 비밀이나 이런 걸 알게 되는데 그걸 누설하거나 이랬을 때 이건 일종의 이제 소방관들에 대한 어떤 벌칙 조항인 거죠. 자, 얘는 1년 이하의 징역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게 서로 달라졌다라는 걸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과태료 기준은 일부러 넣었으니까 한번 전체적인 공사법상에 있어서의 과태료 기준을 쭉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중이용으로 가겠습니다. 다중이용업도 다른 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다중이용업에서는 안전시설에 대한 부분이 조금 개정이 돼서 좀 세밀해졌더라고요. 한번 보시고. 자, 짙은 글씨. 여러분 죄송한데 문제는 안 풀게요. 왜냐면 문제는 해설 보면 답이 다 있고 바로 옆에 또 답도 있어요. 굳이 제가 또 읽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한번 확인하시고 22번도 제가 이번에 그냥 구성한 문제, 그러니까 만든 문제, 기출이 아니라 자, 해설에 가보시면 다중이용업에 있어서 특별법, 안전시설 등의 설치 유지 기준을 한번 집에 가서 다시 보시는데 집에서가 아니라 직강학생인 진짜고요. 자, 내용을 보시는데 거기 보시면 줄쳐져 있는 건 이제 문제 구성했다는 의미에서 넣는 거고요. 밑에 그 피난 설비에 가보시면 자, 피난기구가 4층 이하의 영업장 비상구라든가 발코니, 그러니까 비상구에 대한 발코니나 부속실에다 우리가 피난기구를 두죠. 근데 예전에는 미끄럼대, 그쵸? 피난사다리, 구조대, 왕관계 이렇게 4개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국가화재 안전기준이 먼저 개정이 됐죠. 그래서 그 피난기구에 있어서의 그 국가화재 안전기준의 별표에 가보시면 다수인 피난 장비도 있고 승강식 피난기도 있다 막 이랬는데 그게 이제 여기 법이 좀 늦게 따라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비상구에 대한 공통기준으로 가보시면 문구가 약간 조금 이제 세밀해졌어요. 그래서 비상구의 공통기준의 설치 위치를 가시죠. 자, 설치 위치. 비상구는 영업장, 가로는 일단 넘어갈게요.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의 반대 방향에 설치하되, 이건 똑같아요. 자, 주된 출입구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가 영업장의 긴변길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그래서 예전에는 특별하게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 없었어요. 지금은 주된 출입구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개념도 들어왔습니다. 자, 수평거리가 영업장의 긴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이렇게 세밀하게 들어왔다는 거. 자, 그리고 비상구의 구조로 가보시면 거기 또 마찬가지입니다. 자, 비상구는 구획된 실 또는 천장으로 통하는 구조가 아니어야 되고, 자, 다만 영업장 바닥에서 천장까지 불연재료로 구획된 부속실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어떤 공간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이제 비상구를 설치하는 건데 부속실은 이제 가능하다. 하지만 부속실에 있어서의 마감 재료는 불연 재료까지만 인정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준불연 재료라는 문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불연 재료로 문제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자, 나머지는 달라진 거 없으니까 나머지는 여러분이 쭉 보시고 제가 언더라인 친 거 아까 얘기했지만 문제 구성하면서 좀 이렇게 한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마지막에 여러분들 끝인데 이제 뒤로 가시면 23번에 가보시면 내진에 대한 요거는 다 아시리라 보고, 자, 내진 설계에 대해서는 옥내, 스프링클러, 물분무 등. 그래서 가스계도 다 해당돼요. 그래서 이렇게 뭐 가스계에 있어서 저장 용기라든가 제어반 이런 것도 다 내진을 하도록 돼 있다는 거 한번 봐주시고. 자, 24번은
자, 기술자의 배치는 16, 17회 때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18회에 건너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9회 때니까 한번 좀 보십시오라고 해서 넣어놓은 겁니다. 한번 보시고 특급, 고급, 중급까지 지금 출제된 걸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확인하셔서 다시 또 나오면 틀리지 않도록 봐주시죠. 두 번 출제됐으니까 두 개겠네요. 그렇죠? 자, 아무튼 기술자 배치 기준은 중요해요. 그래서 공사업에서 한번 확인해서 보시고 자, 그 다음으로 가시죠. 자, 25번으로 가보시면 이건 그럼 25번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대통령령 또 화재 안전 기준 변경으로 기준이 강화된 경우에 강화된 기준에 적용받지 않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강화된 기준에 적용받는 걸 알아둬야 되죠. 자, 그게 해설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설에 왜 그 강화된 소방시설의 기준 적용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 그 짙은 글씨부터 볼게요. 자, 바뀐 것만 보시자고 빨간색.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비 앞머리 따가지고 소화기구, 그쵸? 비상경보 설비, 자동화재 속보 설비, 피난 설비 이렇게 암기해요. 저는 앞머리 따서 외웠었거든요. 소비자, 피지, 노의 이렇게 외우고 있어요. 소비자, 피지, 노의. 여러분도 모르시겠죠? 소비자, 피지, 노의. 예전에 요였는데 지금 의로 바뀌었죠? 자, 여기서 조심하실 건 이렇게 앞머리를 따고 이제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소화기구라고 되어 있는 거기 소화기가 아니라 소화기구라고 쓰셔야 되고 또 뒤로 가보시면 피난설비가 지금 되어 있죠. 근데 피난설비는 피난구조설비를 법이 지금 개정은 됐는데 다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피난구조설비라고 보시면 좋겠고 자, 지하구 가운데 공동구에 설치해야 되는 소방시설 등이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노유자 시설, 의료시설이라고 암기하고 계실 텐데 그 노유자 시설이나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아래에 가보시면 자, 노유자 시설이 이제 단독경보용 감지기가 들어와서 3개예요. 진짜 쉽게 나오면 혹시 압니까? 이거 가지고 고르는 게 나올지. 자, 간이 스프링클러 자동화재 탐지 설비 단독경보용 감지기. 자, 개정은 18년도 6월 26일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라는 의미로 넣었어요.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26번에 있어서의 과태료에 관련된 시험 문제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과태료 처분 기준이 다른 것을 고르시오. 여러분들 과태료나 벌칙 조항이 많이 나왔을 때는 세 문제까지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보기에 한 문제는 기본일 것 같고 두 문제 이상 나왔을 때는 사실 좀 타격이 있죠.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를 잘 좀 보셔서 공부를 해주시죠. 자, 과태료 처분 기준이 다른 것을 찾으십시오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여러분 답은 찾으시고 해설로 내려가시죠. 자, 설치유지법에 있어서의 과태료는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00의 이하의 과태료 부분은 좀 큰 거죠. 네, 그래서 소방시설 설치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 화재 안전 기준을 위반해서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 관리한 자. 위반해서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현장에서 안전기준하고 좀 이렇게 어긋나게 막 이렇게 하시거나 그러면 그 관계인한테 이 법부터 이렇게 막 보여주는데, 자, 아무튼 이런 거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피난시설이나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 훼손, 변경 등의 행위가 300에 제일 큰 거예요. 자, 그리고 200만 원은 보편적인 어떤 그 설치유지법에 따른 내용들이 쭉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쭉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바뀐 걸 한번 가보시죠. 다음 페이지. 자, 3항에 가보시면, 자, 안전관리자에 대한 어떤 실무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의 어떤 과태료 처분이 지금 18년도에 시행일로 지금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범위 내에 들어오니까 이것도 보셔야 돼요. 그래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예전하고 좀 달라졌으니까 자, 요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으로 내려가시면 자, 다중이업소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상구에 있어서의 추락 위험을 알리거나 이랬을 때 알려야 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과태료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뭐만 보시냐면 다중이업소에 있어서의 어떤 벌칙 조항은 크지가 않아요. 이제 이거는 아무래도 좀 민원에 대한 그 개념도 있는 것 같아서 벌칙 보시면 1년 이하의 징역이라든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거는 평가 대행자에 대한 부분인 거고, 자, 과태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분이 있습니다. 쭉 보시고 거기에 2의 3이라고 돼 있는 거. 자, 비상구에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기준에 따라 갖추지 않았을 때 과태료 처분에 받습니다. 자, 여기를 조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화재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다중이업수 이 부분도 과태료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지금 되어 있어서 한번 보시죠. 네, 뭐 다중이업수는 제가 봤을 때 과태료가 지금 금액이 300만 원 과태료가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요거 바뀐 거 2개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강좌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내용에 지금 구성하지 않은 부분은 저희 이제 6회차 모의고사 때 구성하지 않았던 내용들이라서 여러분이 좀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그 중에 어디를 좀 보시냐면 4번입니다. 자, 우리 전통시장이 지금 이제 판매시설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모든 전통시장이 다는 아니고 거기 보시면 점포가 500개 이상이라고 한정하고 있습니다. 점포가 500개 이상인데 노점상 이런 거 다 빼고, 그래서 500개 이상이면 이러한 어떤 판매시설로서 특정 소방대상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특정 소방대상물에 맞는 소방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으로 내려가 보시면, 자, 다중이업법에 보시면 다중이업주에 있어서의 변경신고, 또 지위에 대한 어떤 승계 이런 것들에 대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확인 사항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 사항 중에 예전에는 화재 배상 보험, 그러니까 보험에 가입했는지만 확인했는데 그 1항이 지금 신설이 됐어요. 자, 그래서 소방안전 교육 이수를 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2문제가 구조 쪽이에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계산 문제 어렵게 내면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근데 27번 정도는 풀어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거기 문제 난이도 표현을 일부러 해놨어요. 실제 시험에서는 이런 난이도 표현 없죠. 여러분이 보시면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문제 27번 정도는 풀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보시고, 자, 바닥 면적 320, 높이 3.5, IG541입니다. 아시다시피 불활성 기체에 해당이 되는 약재고, 이 부분이 이제 불활성 기체에 대한 어떤 약재 방사 시간이 개정됐기 때문에 혹시 계산 문제로 나오지 않을까 예측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공식에 대입해서 답을 찾아주시면 좋겠고, 조금 이제 생각해 보실 건 불활성 기체는 20도를 기준으로 주면, 그렇죠? VS와 S가 같다라는 걸 알아야 빨리 풀 수 있죠.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K1, K2를 주더라도 그냥 필요 없다 이렇게 하시고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해설 보셔서 한번 좀 풀어보고 가세요. 자, 그리고 28번은 사실은 거의 실기에 가까운 문제인데 저희 이제 직강 모의고사 학생들 한번 이렇게 풀어보시게끔 하려고 제가 구성한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왜 넣냐면 바로 아래 그 손가락 표시를 보세요. 자, 안전기준이 개정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보시다시피 불활성 기체에 대한 어떤 방사 시간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는 할로겐 화합물일 경우일 때는 그쵸 10초. 할로겐 화합물. 할론 소화 설비랑은 구분하셔야죠. 할론 소화 설비. 자, 여기서 얘기하는 할론 소화 설비는 할론 1301 같은 설비를 얘기해요. 법이 개정이 됐죠. 자, 할로겐 화합물은 뭐 우리 HFC 뭐 227EA라든가 이런 예전에 청정 약재 중에 있었던 할로겐 화합물 약재들을 얘기합니다. 자, 근데 어쨌거나 이 할론 소화 설비도 그렇고 할로겐 화합물도 그렇고 약재 방사 시간 둘 다 10초 이내죠. 자, 그런데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 소화약재? 뭐 아무튼. 자, 불활성 기체에 대한 이 IG로 시작하는 이런 약재들은 예전엔 방사 시간이 1분으로 그냥 똑같았어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A와 C급일 때는 2분. 2분 이내. 자, 그 다음에 B급일 때는 1분 이내. 자, 기본적으로 약재의 방사 시간이 A급에 대한 어떤 부분, 그리고 C급도 여러분들 사실은 통전 상태일 때는 C급이지만 뭐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전선 케이블, 이거는 신부부 개념으로 바라보잖아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2분 이내라고 좀 길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지금 달라졌다라는 게 문제 구성을 해보니까
계산 문제로 구성하기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여러분들 28번 구성이 그거거든요. 근데 알다시피 여러분들 이렇게 약제 방사 시간은 전량 방출이 아니라 설계 농도의 몇 프로가 방사되는 거죠? 설계 농도 95%죠. 자, 그래서 밑에 해설을 다시 그 손가락 표시에 자, 배관의 구경은 해당 방호구역의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 약제가 10초. 자, 가로 갑니다. 불활성 기체 소화 약제는 A씨급일 때 2분, B급일 때는 1분 이내에 방호구역의 각 부분에 최소 설계 농도의 95% 이상 해당하는 약제가 방출되도록 하여야 된다라는 문구로서 지금 이 문제를 만든 거예요. 죄송한데 만약에 나는 필기 공부를 많이 안 했어 라고 생각하시면 이 문제 그냥 패스하세요. 단지 이것만 외우세요. 약제 방사 시간이 달라졌다는 거 기억하셔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왜 이산화탄소의 신보화제는 7분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산화탄소에 있어서의 표면 화제는 1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보화제는 조금 더 이렇게 약제 방사 시간을 길게 잡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같이 연계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사실은 125문제를 좀 세팅해 볼까 했는데 작년인가 아무튼 제가 예전에 한번 그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 그렇게 문제를 골라서 뭔가 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강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번에 공부를 했는데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이 아직 좀 못 따라온 내용들이 조금 있길래 제가 이렇게 추려서 넣은 거니까 그렇게 보시고 자, 여러분들 다음 끝에 가보시면 이제 저희 관리사반에 저희 지금 미동소방학원에 관리사반에 강사 명단이 쭉 있을 겁니다. 혹시 이제 필기시험 보시고 이제 뭐 곧바로 그날 아마 채점이 가능하실 거예요. 시험 끝나면 이제 실기 대비를 위해서 뭔가 또 공부를 시작하셔야 될 텐데 저는 제가 이번에 그 다음 카페에 아마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장문에 글을 올린 게 이번에 제가 이제 기사 1차를 패스를 했어요. 그래서 합격을 하고 합격 수기를 올렸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 내용은 뭐였냐면 공부라는 거 어차피 자기의 각각의 개인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기초 공부를 예전부터 많이 하고 싶었지만 관리사로 일하면서 또 이렇게 학원 강의하면서 제 개인 시간 내는 게 되게 어려웠었어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남하고 똑같지 않으니까 나한테 맞는 어떤 공부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부분이 이제 지금 강의하고 있는 관리사 학생들한테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동영상은 이제 불특정 다수한테 이제 동영상이 나갈 텐데 남하고 똑같이 뭔가 한다는 생각 마시고요. 각자 나의 그 스케줄, 또 나의 공부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내가 이렇게 기간으로 잡은 학교까지 어떤 기간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 공부의 스케줄은 다 달라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관리사는 여러분들 해보시면 알겠지만 무작정 막 그 매달린다고 해서 합격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물론 그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제 필기 딱 끝나면 부디 부탁은 그냥 덤비시지 마시고 계획을 세우세요. 나는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많으면 거기에 맞춰서. 근데 나는 직장도 다녀야 되고 공부하는 어떤 부분도 조금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솔직히 얘기하면 올해 5월에 시험 봐서 올해 9월에 실기까지를 퍼펙트하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공부 계획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내년에 그 다음 연도에 있어서의 어떤 실기 때 무조건 합격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잡거나 이런 게 진짜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올해 합격시켜야지 무슨 강사가 저렇게 얘기하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는 말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만약에 필기 실기를 같이 해오신 분은 이번에 실기 올인하셨을 때 합격할 수 있으세요. 자, 그런데 필기도 겨우겨우 내가 왔고 실기도 강의를 많이 못 들었다. 그러면 진짜로 계획이 필요해요. 그래서 9월 시험에 있어서의 어떤 부분까지 계획을 세우시고 만약에 나는 그 이후까지 계획을 세울 수 있다라고 하시면 거기까지 계획을 세우셔서 적어도 이번에 필기 보신 걸로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 그게 진짜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 학원에 찾아오시면 저나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지금 4명 강사들은 저는 아직 2차 발표가 아직 안 났어요. 면접 얼마 전에 받고 대신에 다른 이 3분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다 기술사도 있고 관리사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보다 조금 더 먼저 이 길을 가신 분들이니까 오셔서 스케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공부 계획이라고 보셔도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자기 거한테 맞게, 자기한테 맞게끔 좀 짜셔서
공부를 좀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강의 계획 개강 안내는 있으니까 여러분 보셔서 혹시 필요하시면 그 중에서 선택하셔서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중요한 건 필기 패스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꼭 열심히 열심히가 이미 했고, 아무튼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